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따스한 위로가 되고 싶은 쉼 책방입니다.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알찬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의 심리학에 관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세대학교 상담대학원 가족상담학과 주임 교수인 최광현 교수는 이 책에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심리학 이론과 인문학적 견해를 섞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14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12강 관계가 두려운 사람들 애착 편을 읽어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이 힘겨운 당신을 위한 관계의 심리학. 저자 최광현. 12강 관계가 두려운 사람들 애착. 관계 문제로 자주 고통받는 사람들을 애착 이론을 통해 살펴본다. 특히 성인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 유형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관계에 어려움을 갖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한다. 대인관계가 좋은 분들도 있고 조금 삐걱거리긴 해도 무난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학교나 직장 생활이 좀 더 편할 것이고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인관계가 힘들어서 학교나 직장에 올 때마다 잔뜩 긴장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난 뒤 나도 모르게 이제야 살았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관계심리학은 대인관계가 힘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애착과 연결된다고 말이죠. 어린 시절 나의 의지나 판단과는 상관없이 부모와 내가 형성한 애착에 따라 지금 내가 형성하고 있는 대인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믿음. 애착은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 중 하나입니다. 갓난아이가 웃고 울고 붙잡는 행동을 유심히 잘 관찰해보면 모든 행동이 전형적인 애착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언어적, 육체적 신호인 것이죠. 갓난아이에게는 따뜻한 환경과 음식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머니와의 단단한 애착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는 내가 어린 시절 부모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즉 애착 유형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이 애착 유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머니와의 애착 형성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어머니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어머니를 필요로 할 때 돌봐주고 안아주면서 따스한 체온을 제공하면 아이는 어머니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 아이들은 앞으로 성장하면서 대인관계나 연인관계에서도 편안하고 예측 가능하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가 어머니를 필요로 할 때 관심 갖지 않고 돌봐주지 않으면 아이는 어머니를 예측하기 어렵고 믿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혼란을 경험했던 아이들은 성장에서도 대인관계가 힘듭니다. 어머니를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수많은 대인관계에서도 똑같이 상대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기본 바탕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애착이라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에는 두 가지 유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안정애착이에요. 안정애착은 자녀의 욕구를 섬세하게 인식하고 보살피는 부모 밑에서 성장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도 비교적 수월하게 이겨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언제든 내가 원하면 상대방이 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와 떨어져 있게 되면 슬픔과 그리움의 감정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괴적인 절망감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엄마 보고 싶어 하면서 울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어머니는 언젠가 나에게 돌아와서 다시 사랑을 줄 것이란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적 어머니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이들은 비록 관계가 틀어져서 실망하게 되더라도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또는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당연히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자존감도 높고 학습 능력도 무난합니다. 어머니처럼 저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이 동료들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편안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 상처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훨씬 더 개방적이고 신뢰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고슴도치와 미어캣이 된 사람. 반면에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경험하지 못해서 내면의 상처를 입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반복적으로 거부당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거부당했다는 것은 관심이나 온기가 필요할 때 그것을 제공받지 못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박탈감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게 되죠. 어떻게 그런 어머니가 있는지 의문을 갖겠지만 그런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녀의 욕구에 민감하지 못한 어머니들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민감하지 못하고 산후 우울증이라든가 부부간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자녀의 욕구에 세세하게 응답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경우 자녀는 어머니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죠. 그러니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신과 박탈감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나아가 부모와의 관계에서만 이런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면 붕어빵 생각나실 겁니다. 그 붕어빵 틀에 밀가루 반죽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모양의 붕어빵이 나오는 것처럼 어린 시절 형성하게 되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후 수천 수만의 관계를 형성하는 일종의 붕어빵 틀이 됩니다. 그 틀로 모든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친구 사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조심스러워하고 관계에서 발생하는 작은 상처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도 고슴도치나 미어캣처럼 항상 가시를 세우고 눈치를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불안정 애착에 처한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바로 사랑과 친밀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랑과 친밀감을 주고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과 친밀감을 원하는 마음이 모순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와의 갈등을 현재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실망시키고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 고슴도치처럼 잔뜩 웅크린 채 속을 내비치지 않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좋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을 신뢰하기는 더더욱 어렵죠. 결국 상처받지 않으려고 했던 행동이지만 그런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친밀감의 욕구와 거리두기 정도는 모두 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에 좌우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가 건강했던 아이들은 안정 애착을 형성합니다. 반면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가진 아이들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착 형태는 아동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까지 연결됩니다. 어린 시절 애착의 상처를 가진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상대를 신뢰하고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인 불안정 애착아들은 결국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가 연장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성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회적 관계를 잘 형성하긴 합니다. 사람들이 눈치도 잘 살피고 끼 있게 놀 줄도 알죠. 어머니와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전혀 문제없이 지낼 수 있지만 깊은 친밀감을 형성해야 하는 관계에서는 불안정 애착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친밀감이라는 감정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부담을 느낍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연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건 사실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과의 단단한 애착 관계를 기반으로 서로는 그동안 누렸던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이성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되고 나만의 시간보다는 상대와의 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룰이죠. 그런데 문제는 구속되길 원하면서도 자유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모순인 거예요.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않은 애착 결핍은 연인 관계를 맺게 됐을 때 상대방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고 숨막히게 통제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적으로 집착하다가도 상대방이 자신의 의존 욕구나 애착 욕구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으면 바로 그 사람을 버리기도 합니다. 지난날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더는 이 사람이 나의 애착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상대방을 거부하게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동료와의 관계는 무난할 수 있지만 깊은 정서적 친밀감이 필요한 연인 관계에서는 대단히 혼란스럽고 일관성도 떨어지며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비치게 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애착 능력이 손상된 사람은 관계 안에서 굉장히 불성실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성인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두 가지 형태를 보입니다. 하나는 회피형이고 또 하나는 의존형입니다. 관계가 두려운 사람들. 헬링거는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을 얻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는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형성할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인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은 본인의 의지, 노력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상처를 받습니다.
자신이 고슴도치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의 내면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나를 보호하려는 행동이 놀랍게도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나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슴도치처럼 내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인 불안정 애착아들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회피형. 성인 불안정 애착의 첫 번째 유형은 회피형입니다. 회피형의 사람들은 친밀감을 두려워해서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 관계 안에서 굉장히 방어적이고 경계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낯가림이 심하고 처음 사귈 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관계 맺기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룰을 만듭니다. 자기만의 법칙을 갖고 사람을 사귀는 것이죠. 의존형. 의존형은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에게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의존형은 관계에 불안을 느끼고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강하게 집착하면서 동시에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회피형이 친밀감을 거부하는 반면 의존형은 대단히 사람에게 집착하고 의존하는 정반대 유형입니다. 의존형은 대개 어린 시절에 부모의 변덕스럽고 혼란스러운 양육 패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드러납니다. 부모가 양육할 때 일관성이 없었던 것이죠. 부모가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케이스 중에 별거 중인 3년차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A와 B라는 두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지만 두 여성은 자신이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이 결혼 전 완벽하게 A와 B 각각의 연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되어 A와 B 중에 한 명을 배우자로 선택해야 했고 남편은 A를 선택한 것이죠. 이제 결혼을 했으니 그 전에 삼각관계를 형성했다 해도 정리를 해야 하는데 남편은 결혼 후에도 계속 B와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두 여성과 이렇게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해왔는데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은 오히려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배우도 아니고 연기를 해본 것도 아닐 텐데 늘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A한테 했던 말과 B에게 했던 말이 겹치면 안 되니까 헷갈려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해야 했을 텐데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끝없는 부부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로 인해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배우자를 잘못 선택한 자신에게 실망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이 남편은 늘 불안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할까 두려웠고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자신을 버릴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모님은 남편이 걱정하던 대로 기나긴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마감했습니다. 남편이 어린 시절 늘 느꼈던 것은 부모의 이혼에 대한 불안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담을 하면서 남편의 친밀한 관계에는 일종의 스페어 타이어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보통 차 트렁크에 있는데 산길이나 도로 한가운데서 갑자기 바퀴에 펑크가 나서 당장 수리하기 어려울 때 교체하기 위한 타이어입니다. 임시로 사용하는 타이어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저 수리하는 데까지 갈 수 있게 하는 비상용 타이어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게는 바로 그 스페어 타이어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버림받거나 거부당하면 상처받고 상처를 받게 되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언제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은 겉으로 보면 정말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그는 성인 불안정 애착아였고 그로 인해 양다리라는 삼각관계를 통해서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구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단단한 친밀감의 관계로 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죠. 저는 이 남편에게서 회피형의 상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의존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존형으로만 지내는 것이 아니고 회피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회피형으로만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회피형이었다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갑자기 의존형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에게 의존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의존형이었다가도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철저하게 그 사람을 회피하고 본인 스스로 거부해버리는 회피형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존형과 회피형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유를 더 사랑한 사람. 지금 말한 이 내용을 뛰어난 문학적 능력을 통해서 표현한 책이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입니다. 노르웨이 숲을 읽어보셨나요? 이 노르웨이 숲을 꼭 한번 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이 강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르웨이 숲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기즈키, 나오코, 와타나베, 이 3명의 삼각관계가 등장하죠. 이 3명의 관계가 몸통이라면 이 몸통에서 뻗어있는 가지에 해당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바로 나가사와와 하치미의 관계죠. 이 두 남녀의 관계는 기즈키와 나오코, 와타나베가 가졌던 방식과는 또 다른 관계 형태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성인 불안정 애착을 설명하면서 특히 나가사와와 하츠미라는 두 남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썼던 나는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에서도 간략히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까 해요.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나가사와의 아버지는 일본 나고야에 있는 큰 병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형은 도쿄대 의학부를 나왔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의예과를 나온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사와는 말 그대로 지역 명문가 출신입니다. 든든한 경제력과 집안 분위기에 맞는 귀티나는 멋진 외모를 가졌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샌님이 아니라 강한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넘사벽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누구나 그에게 알 수 없는 기가 죽었다고 해요. 게다가 나가사와는 선천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무언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호감을 살 만한 특징이 없던 와타나베도 나가사와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감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같이 어울리는 것 하나만으로도 부러움의 시선을 받을 정도였던 거죠.
나가사와가 와타나베를 선택한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와타나베는 남들처럼 자기를 보고 기죽지 않았던 거예요. 남들이 자기를 경탄에 맞지 않고 기가 죽고 쩔쩔매는 모습을 와타나베에게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루키가 만들어낸 최고의 매력남 나가사와에게도 그림자는 있습니다. 그는 클럽에 가서 마치 사냥을 하듯 여자를 만나고 함께 잠을 잡니다. 게다가 나가사와는 상대가 만만하다고 여겨지면 잔인하게 다루기까지 했습니다. 쿨하게 헤어진 여성에게는 매몰차게 행동하지 않았지만 자기를 붙잡고 매달리려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여성에게는 상냥하게 굴다가도 잔인하리만치 냉정했습니다. 고귀한 정신과 구제할 길 없는 속물 근성이 동시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쯤에서 하츠미가 등장합니다. 하츠미는 나가사와의 공식적인 여자친구였습니다. 따스하고 이지적이고 풍부한 유머 감각과 배려심을 가진 세련되고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나가사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의 외모와 매력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어두운 면까지도 이해해주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나가사와는 결국 하츠미를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녀는 원치 않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고 얼마 후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대단히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나가사와와 하츠미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츠미는 나가사와를 사랑했습니다. 나가사와도 하츠미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나가사와는 자유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가사와에게 선택받지 못한 하츠미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나가사와는 사랑이 아닌 자유를 선택한 대가로 평생토록 고독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가사와는 친밀감, 애정, 그리고 거기서 얻게 되는 사랑보다 자유와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대가는 고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사와는 자유를 택하죠. 이런 나가사와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이 바로 성인 불안정 애착입니다. 성인 불안정 애착의 유형 두 가지를 배웠죠. 하나는 회피형이고 하나는 의존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가사와는 어떤 유형의 불안정 애착아일까요? 회피형이죠. 그는 전형적인 회피형 성인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베르벨 바르데츠키는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해서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누군가와 빈틈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성에게 성인 불안정 애착 중 회피형이 더 많은 이유죠. 그뿐 아니라 성인 불안정 애착의 증상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남성은 여성보다 더 자유를 원합니다. 누군가와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에서 여성은 사랑을 느끼고 친밀한 관계와 애착을 형성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많은 남성들은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를 따뜻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기보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갑갑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혹시 자신의 본성을 잃을까 두려워하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존 그레이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서 남성들의 이런 자유에 대한 특성을 고무줄이라 표현합니다. 남성들은 친해지고 싶은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자율성을 되찾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곁에 있는 연인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고무줄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달아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배고픔과 같이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억지로 참으면 신경질적이고 무기력해지거나 우울증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가사와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친밀감을 공유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의미 없는 만남을 지속하고 벼랑간 냉정해지는
모순되고 기이한 그의 행동 내면에는 어린 시절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친밀감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존 그레이가 말한 친밀감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고무줄 욕구가 지나치게 강했던 것이죠. 독일의 심리학자 율리아 파이라노와 산드라 콘라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애착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은 관계 안에서 만성적인 불안과 긴장감을 갖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방 때문에 불안이나 긴장감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애착의 어려움으로 인해 긴장과 불안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파이라노와 콜라트는 친밀감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바람을 피우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최강의 매력을 가졌던 나가사와는 안타깝게도 친밀감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사와의 그런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들은 바로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여성과 삼각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남편도 사실은 친밀감이 두려웠던 거예요. 아내와 너무 가까워지는 데서 안정감을 느끼기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삼각 관계를 만들고 그를 통해 자신의 불안과 만성화된 긴장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이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여성이 남자친구나 남편이 거리를 두려 할 때 내가 잘못한 건가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왜 틀어지게 되었는지를 곱씹다가 이별의 책임이 혹시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지게 되고 결국 자기 반성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대단히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되고 자학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바르데츠키는 이때 만들어지는 자기 비난과 자기 회의 자학은 자존감을 갉아먹으며 더 깊은 상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별은 근본적으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상대방의 애착 상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나를 조금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고 스스로를 올가매는 더 깊은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편안한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